16세기 말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어 놓은 세계대전인 임진왜란은 한중일 삼국에 한결같이 큰 파장을 가져왔다. 중원의 패자였던 명은 임진왜란 참전으로 인해 국운이 기울었고, 이를 틈타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의 주장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을 건국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일본에서는 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타도되고 에도막구 시대가 열렸다. 임진왜란 당시 삼국 간 세력 충돌의 중심에 놓였던 조선 사회는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에 왜란 후 조선 왕실을 비롯한 조선 지배층은 전란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고, 조선 사회는 강한 자생력을 갖추어가게 된다. 전란 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 왕실의 생존이라는 지상과제에 봉착한 광해군과 대북 정권은 유교 성리학의 핵심인 의리명분론보다는 국가와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리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탈성리학적 성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광해군과 대북 정권은 당시 명, 후금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조선의 생존과 자립을 우선시하여 양국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다. 당시 명, 후금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명이 후금 정벌을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자 1618년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1만 명의 조선군을 거느리고 명군을 원조하게 하면서도 형세를 보아 잘 처신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강홍립은 조명연합군이 심화 전투에서 패배한 뒤 후금군에게 투항하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준 명의 출병 요구에 부득이 응했다고 해명했다. 후금은 이러한 조선의 사정을 이해하고 조선의 친화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광해군 때에는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중시한 뛰어난 외교 정책이었으나 명에 대한 사대와 임진왜란 당시 명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림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다. 또한 1613년에는 왕권 안정을 위해 광해군의 가장 큰 정적이던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의 생모이자 광해군의 계모인 선조개비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는 개추곡사를 일으켰다. 개추곡사를 계기로 광해군과 대북파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은혜를 입은 명에 대해 거리를 두는 실리외교나 반인륜적 개추곡사로 상징되는 광해군과 대북 정권의 통치 방식은 조선 사회의 입국 이념이던 유교 명분론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결국 사림 세력의 이탈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대북 정권에 의해 소외되었던 서인과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연대 1623년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된다. 광해군 대 대북 세력이 학문적으로 탈성리학적인 경향을 보였다면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 및 남인 세력은 상대적으로 성리학 이념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서남인 연합 정권의 성립은 조선 사회가 임진왜란으로 인한 혼란과 동요의 시기를 지나 재차 건국 이념이자 시대 이념인 성리학 이념으로 다시 보수화하게 됨을 시사한다. 인조 반정 이후 성립된 서남인 연합 정권은 유교의 의리 명분론을 내세웠던 반정의 명분만큼이나 광해군대의 실리 외교에서 벗어나 명과의 의리를 중시하는 명분 외교로 선회하였다. 조선은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 모물령의 군대를 지원하는 등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긴장 일변도의 명, 후금, 조선의 관계 하에서 조선의 친명 배금 정책이 가져올 현실적 파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즈음 누르하치를 이어 즉위한 후금 태종은 본격적인 명 침공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태도에도 유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나온 조선의 친명 배금책은 태종을 크게 자극하였다.
1627년이 되자 태종은 3만 군사를 보내 조선을 침공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후금의 침공 소식을 접한 인조는 강화도,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하였는데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당시 후금은 명과의 관계 때문에 군대를 조선에 오래 주둔시킬 수 없었는데 전쟁이 장기화될 기미가 있자 강화를 제시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화전 양론이 분분하였지만 결국 후금의 제의를 받아들여 3월 강화가 성립되었다. 강화 내용은 형제 지맹을 맺을 것, 강화 성립 후 곧 후금군을 철수시킬 것, 양국 군대는 피차 압록강을 넘지 않을 것, 후금과 강화 후에도 조선은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조선은 후금군이 조선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조건을 활용하여 후금군을 바로 철수시켰고 또 조명 관계에 대한 후금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이후 후금은 군대 철수 약속을 어기고 의주에 군사를 주둔시켜 모문용의 군대를 견제하면서 세패를 받고 중강에서의 개시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또한 후금은 조선 침략 다음 해에 내몽고를 공격, 1632년 만주 내몽고 대부분을 차지한 후 명의 수도 북경 부근까지 공략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면서 후금의 태도는 더욱 강압적으로 바뀌었다. 수년 후인 1636년 용골대 마부대 등이 인조비 인열왕후의 국상 조문을 위해 조선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국서에서 청태종을 황제로 부르며 군신지휘를 강요했다. 논란이 일자 인조는 국서를 받지 않고 용골대 일행을 감시하도록 했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용골대 일행은 본국으로 도주하게 된다. 인조는 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해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평안감사에게 척화를 알리는 유서를 내렸는데 이 문서가 도망하던 용골대 일행에게 입수됨으로써 조선 측의 척화 태도가 청에 누설되었다. 이해 4월에 후금은 국호를 청, 연호를 숭덕으로 고쳤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사신 나덕헌 이곽이 신하국으로서의 예를 거부하자 청태종은 이들 편에 국서를 보내 스스로를 대청황제로 칭하면서 조선을 너희나라로 칭하였다. 결국 청태종은 이해 12월 1일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군 2만 등 도합 12만의 대군을 모아 조선 침정에 나섰다. 조선 침략의 표면적 이유는 물론 조선이 군신지휘를 거부하였던 이유 때문이나 귀실은 명을 치기에 앞서 명의 동맹국인 조선을 선제 공격, 조선 명 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이유가 컸다. 청군이 조선을 침공하고자 할 때 첫 번째 고려해야 할 변수는 의주부윤 임경업이 주둔하고 있던 평안도 의주 백마산성이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청의 공격을 대비하여 북변 방어를 강화하였는데 그 핵심 인물이었던 임경업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 평양 중군, 검산 산성, 평안도 선천 소재 방어사, 정주 목사, 청북 방어사, 안변부사, 의주부윤, 의주진 병마 첨절제사 등을 지내면서 북변에 머물렀다. 청군은 조선이 설치한 북변의 주요 방어 거점을 그대로 통과해 도성을 바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다. 청군은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넜고 선봉장 마부대는 밤낮을 달려 심양을 떠난 지 10여일간의 서울로 육박해 들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10월 13일에서야 비로소 의주 부윤 임경업, 도원수 김자점의 장계를 통해 청의 침공 소식을 알게 되었다. 12월 14일 청군이 개성을 통과하였다는 장계가 도착하자 조선 조정은 그때서야 강화도 파천을 결정하게 된다. 인조는 판윤 김경징을 강화도 방어에 총책임을 지닌 검찰사, 부제학 이민부를 부책임자인 부사, 강화유수 장신을 강화도 해방의 책임자인 주사대장으로 임명하여 강화 수비의 책임을 맡겼다. 또한 원임 대신 윤방과 김상용으로 하여금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소현세자빈 강씨와 원손,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 셋째 아들 인평대군 등을 모시고 강화도로 들어가도록 했다. 또 도성의 방어를 위해서 심기원을 유도대장, 남선을 참획사로 삼은 후 인조와 세자도 그날 밤 강화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청군 선동장 마부대는 서울 북쪽 홍제원에 도착하여 곧바로 군사를 보내
양천강을 차단해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끊어버렸다. 길이 막힐 인조는 다시 도성으로 들어와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이조판서 최명길이 홍제원에 주둔한 천군 진영에 나가 술과 고기를 먹이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인조와 세자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후 영의정, 김유 등 야음을 타서 강화도로 옮겨갈 것을 주장하였고 다음 날 15일 새벽 인조 일행의 강화행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행군이 불가해지자 인조는 강화행을 포기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남한산성 수비는 훈련대장 신경진, 총용사 구공, 어영대장 이서, 수어사 이시백이 담당하였는데 당시 성안의 군사는 13,000명 정도였으며 비축민은 14,000여 정도로 겨우 50여일에 견딜 수 있는 양이었다. 인조는 각도관살사와 병사에 군사 지원을 명하고 명예도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청해선봉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이르렀고 청하 주력군도 아무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에 입성해 그 길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양군의 대치 과정에서 조선군이 잠시 성밖임에 나가 청군 척효병을 수십 명 죽이는 소소한 전과가 있었으나 이렇다 할 큰 싸움 없이 40여일이 지나갔다. 남한산성 내의 인조 일행과 패난민들은 적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때 각도감사 및 병사가 이끌고 올라왔던 관군들은 남한산성에 이르기도 전에 와해되었다. 관군들이 패주하자 전국 각처에서 의병과 승병들이 봉기하였으나 역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명도 국내사정으로 원병을 보내오지 못하였다. 다만 등주총병 진홍범이 수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도 풍랑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남한산성 내에서는 애초 예조판서 김상현, 이조참팜 정온 등 척화주 전타가 압도적이어 위세하였으나 나라가 죽어도 명분은 살야 한다. 점차 관군이 패주하고 남한산성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자 최명길을 위시한 주화파가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살아남아야 다시 나라를 세운다. 결국 이듬해인 인월 3일 인조는 청에 보내는 국서에서 신이라 칭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조신들 사이에서 큰 무리가 일었다. 1월 20일에는 청태종이 항복을 종용하면서 인조로 하여금 성에서 나와 항복할 것과 척화론자 2~3명을 잡아 보낼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청은 강화도를 함락한 후 즉각적인 항복을 종용하게 된다. 청군은 1월 22일 강화도를 급습했는데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강화도 방어에 책임진 주수대장 장신, 검찰사 김경징, 교사 이민구가 전의를 상실하자 적이 밀려들어왔다. 성안에는 세자빈과 복림대군, 인평대군 등 왕족과 대신들만 남게 되었다. 사색이 급박해지자 내관들이 원순을 보호하여 강화도를 탈출해 당진으로 떠나갔다. 성이 함락되자 천군은 성안에 들어와 왕족들을 감금하고 도성 내 관가와 민가를 불지르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했다. 이때 원임 대신 김상용을 위시하여 많은 관인 사족들이 순절했고 민간의 부녀자들도 바다에 뛰어들거나 목을 메어 순절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병자호란 당시 청군은 용이 주도한 계획하에서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하였던 반면 조선군은 미처 마음의 준비도 못한 사이에 급습을 당하면서 인력과 물력을 제대로 결집해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당했다.